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전 20년 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동생을 직접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남편과 연애할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희종 씨 미안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요.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요. 근데 무슨 일로 늦었어요? 아, 그 동생 아침 좀 챙겨주다가 동생이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걔가 깨우질 않으면 아침도 안 먹고 굶고 다녀서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영화를 보기로 해놓고 늦었을 때 왜 늦었냐고 물으면 시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조금 늦었던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도 포기한 채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 남자랑 결혼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도 저보단 시동생이 우선일 것 같아 이별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너무 아파서 직장에 연차를 써서 쉬던 날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누군가 제 자취방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겨우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어머, 여기를 어떻게?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중요한가요? 제가 좀 먹어볼래요. 그날 남편은 종일 제 옆에서 아는 관 사실며 겨이었습니다. 저는 종일 같이 보살펴줬어요. 남편이 참으로 자상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된 것인지 남편이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내 옆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녀석을 챙겨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래도 결혼 후에 같이 살다 보면 편안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장학금을 받아줘야 저도 좀 숨이 트이니까 학교에 기르기 위해 매번 밥을 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녀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결국 그 녀석이 취직할 때도 좋을 거라고 답변했어요. 그 후 우리는 결혼을 했고 둘이서 살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은 자취를 하며 독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술 한잔하던 중 시동생이 너무 취해져서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형님, 우리 형님 잘 봐주세요. 항상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런 형이 형부님 얘기할 때마다 맘에 들어해요. 이제 형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뻐요. 형부님을 평생 잘 다룰게요. 호적저장소 술에 취했지만 예쁘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모르게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주고 집으로 불러 밥 먹게 했죠. 시동생 거 같아 돌보다 보니까 요 무슨 하는 한데 시동생이 결혼하러 왔습니다. 동서를 데려왔는데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 좀 통통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당근 싫은데 형 여기 당근 내가 먹을게 밥같이 먹는데 시동생이 먹으라고 해서 안 먹어. 안 먹는데 버리라면 안 되나? 그래도 시동생 좋다고 하니 반대는 힘들었죠. 가족들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노력하지만 동서는 웃음 지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 어머니는 벌써 동서라고 불러. 와, 동서라는 호칭이 어색해. 동서의 이야기를 듣던 중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더라. 하지만 동생은 그저 동서를 좋아해 웃으며 지내. 그런데 동서라는 말이 어색한 것 같아. 네, 그래. 죄송해. 정직하게 그런 호칭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남편은 참으라는 듯이 제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고 나도 그냥 알겠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토로했어. 아니,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야? 당신도 또 봤잖아. 완전 깍쟁이 같잖아. 당근을 안 먹으면 안 먹었어. 왜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워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남기는 음식을 아깝게 생각하지. 만약 그 여자였으면 편식도 안 할 텐데 그냥 남편 부리려고 하는 거지. 그냥 어리니까 좋게 봐줘. 그래서 어쩌면 좋아 아주 도영님 눈에서 하트가 계속 떴어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좀 걱정했지만 그냥 응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 시동생은 오직 아내의 말만 따랐고 저나 형에게 의견을 물었던 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서러웠어요. 한 번은 명절에 만나서 시동생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동서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 시작부터 친구들이 잘 되고 있으니 응, 다행이네. 근데 형님은 우리 남편을 자주 조종하려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하나도 묻지 않고 우리 남편만 물어보고 이렇게 되라고 저렇게 되라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저한테는 전혀 물어보지 않으면서 계속 남편에게만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말에 시동생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 여보, 형수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언제 말한 거죠? 내가 다 보긴 다 봤는데요.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잘 챙겨주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요즘 가족끼리 당연히 할 수 있는 말하는 것뿐인데 은근히 우리 집 일 다 알려고 하시고 물어보시고 싶었지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서가 저를 배려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남편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때로는 엄마 같은 마음의 동서가 거슬릴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지만 이제 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더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동생 부부가 떠난 뒤 남편에게 화를 냈었어요. 동서가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둘 다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시훈이한테 들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대요. 남편이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시동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맞기보다는 짠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또 사업 실패해서 예민해졌는데 어느 날 동생과 동서가 늦은 밤에 우리 집을 찾았어요. 동서는 갑자기 울면서 절실하게 부탁했어요. 형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억은 우리 부부에게 너무 큰 돈이었죠.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동서에게 50억을 빌려줬어요. 돈을 주니 동생은 울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차용증이라도 할 테니까 돈을 꼭 갚겠어요.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 말에 안도했죠. 시동생은 제가 결혼 전 약속한 것처럼 사업이 대성공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뻤고 몇 달 후 시동생과 동서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형님, 빌렸던 돈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형과 형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가족들끼리 수고했다. 형이랑 형수님 많이 없으면 제기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형님 진짜 감사해요. 돌아간 시동생 부부가 남긴 5억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원금만 들어왔어요. 남편이 내 표정을 보고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아, 5억이 들어왔네. 원금만 들어왔네. 생각보다 현금이 없네. 그런 거겠지.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돈부터 갚아야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가 이자나 이율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지만 그들은 낭비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는 일인 식당이 정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바빠서 역시나 즐거움이라는 빈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몸 전체가 명품을 휘두른 시동생 부부를 만나면서 뭔가 이상한 섭섭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사업이 번창할 때 우리 부부는 식당 매출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접촉조차 끊겼어요. 명절도 오겠다는 얘기가 없어지고 먼저 연락해도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속상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내 전화도 받지 않아. 당신 전화도 돈이 좋다 해도 과하다.
당신도 아시지. 우리가 5억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이자 한 푼도 못 돌려주고 있어. 그래서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우리 가게에 모여서 회식도 했잖아요. 그것이 이자를 돌려받은 것이었어요. 심지어 친동생으로서 크게 할인해 주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섭섭해서 투덜이다 쓴소리를 했지만 남편이 쓸쓸하게 보이니 나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 다시 모여질 것이라고 믿어요. 어쩌면 그러려나 그것이 남편과 나의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시동생을 마치 자녀처럼 키웠는데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늘 우리 자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구입한 집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시동생도 결국 변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가족이기에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어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맛집으로 자리매김했고 우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글라스를 쓰고 하이라이트 머리색을 한 여성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시끄럽게 촬영을 하자 옆에서 내 직업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나가는 것을 보며 그렇게 한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이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식에 큰 바퀴벌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유명인은 자신의 카메라에 대고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며 난리를 쳤고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이 점점 숟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생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가는지 아시나요? 그러나 유명인은 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말거나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건 식당 안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매우 유명한 식당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전까지 식당은 손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과 청결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를 발견한 유명인이 SNS에 올리자 망명하게 되었고 손님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매달 치료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남편 친구에게 투자하여 모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식당은 망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 유명인은 자신의 카메라에 대고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며 난리를 쳤고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이 점점 숟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가족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말 안 쓰는 돈 거의 소진했어요. 딸이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통장을 비우기라도 해도 10만 원도 못 모아봤어요. 남편에게 상담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동생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나와서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이제는 동서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래도 나보단 당신이 친했잖아. 그러나 동서는 날 잘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치고 돈을 동서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식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거예요. 겨우 동서에게 전화하기까지 어려웠지만 동서도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나와서 집을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벽이 되었지 누르직 못하는 동정은입니다. 동선이 뭐 이사하고 원래 우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도 처지는 너무나 찼다. 결국 돈을 빌릴 수 있을 걸 믿었는 순간 빙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털이 풍성한 고양이를 아는 채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이젠 제게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서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식당에서만 들었어. 그래서 식당 관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뭔가 이상했어. 우리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리가 없거든. 이후로 우리가 식당을 샅샅이 검사했는데도 바퀴벌레 알조차 나오지 않았어. 뭐, 제게 그런 소리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난 거지. 아, 이제 와서 뭐하러 굳이 그런 핑계를 대세요?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랬으면 어디까지 됐겠어요? 동서는 그간 우리의 식당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 동서야, 아무튼 오늘 온 건 설마 돈 빌려달라 그런 민폐를 끼치러 오신 건 아니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돈 벌고 나니까 사방에서 돈 빌려달라는 인간들만 바퀴벌레처럼 바글바글해요. 이놈의 바퀴벌레는 아무리 발버 없이 끊이질 않아 마치 그대로 들으려는 듯 그런데 평소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돌아섰을 텐데 아픈 딸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동서도 알겠죠. 우리 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동서가 비난하는 눈총을 보내며 욕을 하자 남편이 나타나 동서를 때렸어요. 그리고 통장을 보여주었죠. 그 마음이 들었는지 동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10년이 지난 후 시동생 부부와의 연락이 끊긴 후 치료비로 인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죠. 식당 운영으로 돈을 벌고 있었지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종잣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쯤 우리 부부는 종잣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놓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중국에서 사업 크게 한다던 그 친구 당신 동창이라고 그랬나? 중학교랑 고등학교도 다 같이 나왔지. 결혼식에도 왔었잖아. 그래도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지 않을까? 그 친구가 예전부터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돈 많이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나도 겁나서 결정을 못했거든. 근데 내 친구 중에서도 그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돈 벌린 친구가 꽤나 돼. 그 투자라는 친구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해? 아니, 얼마 전에 동창회 갔다 왔잖아. 그 친구는 바빠서 못 오고 다른 녀석들이랑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데 와, 다들 돈을 엄청나게 불렀다는 거야. 그 친구가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감각이 좋은가 봐. 그래도 난 좀 불안한데. 그럼 일단 조금만 투자해볼까? 얼마나 결국 전 남편의 투자를 허락했고 몇 달 뒤 남편이 투자한 돈은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돈이 불어난다고. 더 투자할까? 아니야, 좀 더 신중해야 돼. 원래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잖아. 처음에는 적은 돈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결국 거금을 투자하게 해서 그 돈을 날리게 되는 식이야. 내 친구, 그런 놈 아니야? 여보, 당신은 서방님 보고도 아직도 몰라.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라고. 특히 사업하는 친구라며 과연 돈 앞에서 진실하기만 할까? 그럼 여기까지만 해? 그렇지만 불리한 돈이 자릿수가 달라졌다 보니 솔직히 좀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남편의 친구는 성원에 보답하듯 우리 부부의 돈을 조금씩 때때로는 꽤 많이 불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잘 되고 종잣돈도 투자에 성공한 것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즘 딸의 희귀병에 차도가 생겼단 것이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약이 따님에게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치료제 효과가 지속된다면 성인이 됐을 땐 치료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속도 나긴 이르고요. 꾸준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혹시 비용 감당은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어떻게든 감당해야 해요. 당신의 약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네, 명심할게요. 딸이 정상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투자를 시작한 것도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여나 잘 되던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딸의 치료를 멈춰선 안 됐으니까요. 전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0억 투자하자. 그즘 남편의 친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투자금을 고액까지 받고 있었는데 적어도 원금 손해는 보지 않는다며 남편에게도 투자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10억을 전부 다 원금 손해는 안 본다며 믿을 만한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 그럼
내가 그 녀석 집이랑 본가까지 다 알아. 그런 거 말고 투자자로서 믿을만 하지. 그 녀석 최근엔 TV에도 나왔잖아. 요즘 섭외도 계속 들어온다는데 녹화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어머, 그래.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되는 대로 방송 출연도 더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패 없는 투자법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그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 결국 그의 성공 이야기도 그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 부부에게는 현금 10억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 땅이나 건물 투자를 하려 했어. 그러다가 남편이 10억을 친구에 투자했어. 그런데 몇 달 후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건이 생겨버렸지. 이후로 식품위생을 점검하는 식약처 직원들과 기자들이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했어.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는 바퀴벌레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어나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내가 한 말이 어떤 식으로 과장되어 기사에 실린 것 때문이었어. 우리 식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유명인이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 바퀴벌레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 유명인은 거짓말쟁이로 몰린다며 소송을 공언했고 상황은 악화됐어요. 친구가 유명인의 방송을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우리 식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유명한데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식당은 반성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식당은 신뢰를 잃고 매출이 줄었어요. 몇 달 후 직원들을 더는 고용할 수 없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식약처는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웠어요.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진이 찍힐까봐 우리 식당 앞에서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영업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우리가 신고하면 식당에 손해가 더 많이 갈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저는 당분간 월급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곧 오해가 해소될 거라 믿어요. 주방장님, 어떻게든 이번 달 월급까지는 지급해드릴 테니까 다른 식당을 찾아보세요. 주방장님의 실력이면 분명 좋은 직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식당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식당의 매출이 줄고 인건비는 여전히 나가는데 결국은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주느라 도리어 부부에게 남은 돈이 없어졌어요. 모든 직원을 보낸 후에는 우리 부부만이 남아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식당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해놓았지만 문제는 10억 원을 투자한 남편의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다. 남편과의 대화에서 만약 그들과 연락을 계속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식당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일단은 치료비를 마련해야겠다. 하지만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다. 치료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자고 했다. 그동안 투자한 10억 원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 돈을 투자하기 전에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래를 위해 행동했다고 믿었다. 남편은 더 이상 친구를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시동생 부부라는 이름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 그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시동생 부부가 돈을 갚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들이 그럴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면 절대로 금전을 빌려주지 않았을 텐데 연결이 끊기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저녁엔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아침에는 원래 남편과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혼자 시동생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다행히 동서가 문을 열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딸에게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동서는 욕을 내뱉었어요. 동서는 욕을 내뱉으면서 어떻게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며 내 돈이 어디가 어떻게 맡겨 두었느냐고 자기 맘대로인 것들을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았어요. 그때 남편이 나타나 동서의 얼굴을 치게 되었어요. 동서가 소리 질렀을 때 시동생이 나왔어요. 여보야, 무슨 일이야? 세탁기 사이에 숨은 아내는 남편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향수와 그 형까지도 빨개진 동서의 얼굴을 보며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와이프 때렸어. 뭐라고? 야, 너 지금 형수한테 반말했어? 반말 좀 하면 어때?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이야?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좀 굴던가. 재수씨, 여보, 저 사람이 내 뺨 때렸어. 뭐라고? 형이 때렸다고. 형 미쳤어. 그 순간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갈겼습니다.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아이 진짜, 형이 뭔데 날 때려. 내가 뭐냐고, 내가 누구긴 너 키운 형이지.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생색이야 뭐. 이번에 남편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전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러지 마. 당신 주먹이 아까우니까? 형수야, 지금 뭘 했어요? 주먹이 아까워. 너무 화가 났다. 정말 무슨 말을 하나. 차라리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해주지 그랬어야 했는데. 요즘에 형수에게 반말을 하고 있잖아. 진짜 믿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우리 부모인 줄 알 것 같아. 정말 이걸 보니까 분명히 연락을 끊으라고 한다고 했잖아. 가뜩이요? 너 자기 자식인 줄로 착각하나 보다. 50억도 빌려줬다고 그 얼마나 따지겠어?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결국은 다 그렇게 꼬여 있어. 그렇게 말이 맞지? 그렇게 맞지? 아이고, 동서는 제대로 보는 것 같다. 특히 맞다고 말해. 너희들이 5천만 원이 빌린 50억은 이자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것만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딸이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 그동안 식당도 엄청 잘 되었을 텐데 5천만 원이 없을 리가 없어. 다 있는데 왜 그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받지 못한 이자를 주다니.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소희야, 우리 아내 말이 맞지? 그래도 잘생긴 게 많이 있어서 설득하면 들어주겠지. 그렇게 바라고 있어? 서방님, 만약 우리가 돈이 없다면 우리 동생까지 찾아와서 이것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서방님 사업 잘 되고도 뭔가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식당만 열심히 운영하며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는데 투자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요. 어쩌면 멍청한 걸 알아주어야 해요. 도대체 왜 대학에 안 가는 사람들과 상종해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해. 나는 대학에 안 가고도 열심히 잘 산 거야. 잘 살아왔던 결과가 이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며 동생 부부네 집에 와서 돈을 구걸하는 게 그때였어요. 남편이 동생 앞에 통장을 펼쳐 내밀었어요. 나는 남편이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을 본 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동생 역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저랑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더라고요. 여보, 고생 끝났어. 이거 열어봐봐. 나는 동생과 시동생이 본 통장 잔액을 그저 볼 수 있었어요. 통장에는 자그마한 100억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급히 집을 나서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남편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대답했어요. 친구가 투자금을 10배로 돌려준 거지.
어느 날 중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느라 연락을 못 받은 것 같다.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10억이 된 집 정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은행에 가 확인했더니 100억이 들어왔다. 우리 딸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딸의 치료뿐이었다. 전 그저 속이 후련해져서 통장을 품에 하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만하고 가자.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쓰나? 한때 우리가 아끼던 가족이었고 동생이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닌 것 같아. 같이 있는 동안 그들도 우리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빨리 가자. 전통서와 시동생을 보며 말했다. 어찌됐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하지 않았다는 게 그쪽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남편이 뺨을 때리던 건 내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알죠. 말을 함부로 하면 폭력이니까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생각해줘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돌아서려던 그때였다. 영순이님,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세요? 시동생이 갑자기 정중하게 물었다. 돌아보니 동서도 숨을 죽이며 벌벌 떠 있었다. 형님, 저 딸기 맞은 거 하나도 안 아프다. 괜찮아요. 그 사이 웃기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무슨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나 곧 시동생 부부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생은 갑자기 그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형님, 사실 우리 상황이 안 좋아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형님, 저희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돈을 빌려 모았지만 이젠 다 망해서 외제차도 팔고 현금도 없어요. 집밖에 남은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있는데 빌려달라고 하는 줄만 알았죠. 우리 조카는 어떤 상황에 놓인 거죠? 사업이 망해도 뭐라도 대책이 있어야죠.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 둘이 망해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5억을 빌렸을 때 돈이 있어서 빌려준 줄 알았는데 우리도 집 담보대출 받아서 빌려준 거였어요. 솔직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라고 말했어요. 빌려주었다고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갚았잖아요. 원금만 딱 갚았지요. 형님, 형님이 그런 분 아니면서 지금 이자 안 받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동생, 우리 말은 바르게 하죠. 지금 이제 받지 않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안 빌려줘서 화나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로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동생은 참 동생답게 생각하네요.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나갔을지, 적어도 우리가 빌려준 5억으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가 냈을 이자 정도는 함께 갚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5억의 수익이 있어 우리 돈보다 급하게 갚은 것도 아니었고 돈이 밀려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외제가 좋은 집이고 현금으로 모든 것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준 형한테는 이제 한 푼을 더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와 남편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겨우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네요. 서방님,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전 빼고요. 형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형은 대학에도 못 다녔고 서방님을 대학에 다녀오게 하려고 키웠는데 물론 와이프가 어떻게 떠들어도요. 남편이 지난 일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반성했고 시동생 부부의 부도 사실을 알고 놀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책임을 느끼면서 식당을 폐업하고 딸의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시동생 부부가 어떻게 알게 되어 우리 집으로 이사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이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유명인이 우리 식당에 대해 벌인 일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서관을 조작한 게 기사화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다시 안 열 거냐? 사실은 그 식당만큼 맛있는 곳을 못 찾겠다. 뒤늦게 우리 식당을 응원하는 여론이 형성됐죠. 여보,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이리 휘청저리 휘청하는 여론이 좀 무서웠는데 남편은 또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왜 식당 다시 하자고? 아니,
그 우리 가게 자리도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난 이제 무서워. 그러다 또 무슨 조작으로 대중의 적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당신은 시온이네 부부 계속 만나주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서방님이랑 동서 만나주는 거랑 우리 식당 다시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난 시온이 내보고 이제 못 믿겠어. 근데 당신은 믿어주더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믿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다시 믿어보라고. 사람들을 우리 식당 단골들이 미안하던 문자 계속 보냈어. 왜 진짜 단골 중에 내 번호 아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가고 싶었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못 왔대. 뭐, 그럴 수 있지. 결국 남편은 식당을 다시 열고 싶다고 했고, 전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전에 하던 자리 말고 우리가 건물 매입해서 하자.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하여 가게를 다시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뒤바꿨는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았어요. 재오픈 후 SNS를 활용한 홍보 덕분에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이상하죠. 그런 손님들을 보며 지난날의 고민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방님 부부도 방문했는데 밥값을 계산하며 마음이 걸리기도 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서방님과 동서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서방님과 동서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이 희귀병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100억의 자산을 모았지만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함께 행복을 찾아 나갔어요. 이를 통해 어느 순간에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늘도 100억이라는 행운이 찾아준 우리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